안녕하세요. 책 한민국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 오래 흐르면 반드시 바다에 이른다. 부제를 보면 하루 한 문장, 마음에 새기는 성현들의 좌우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은이는 박수밀, 고전학자, 한양대학교 연구 교수입니다. 목차를 먼저 읽겠습니다. 박제가 힘을 다해 책을 읽고 시간을 헛되이 버리지 말라. 강정일당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다. 이덕무 책을 읽는 것 자체가 살아가는 힘이다. 홍길주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지 말라. 조익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한다. 홍대영 1년을 배우면 1년 동안 사람 노릇한다. 김정 한창 때 힘쓰지 않으면 썩은 풀과 함께 사라진다. 정조 책을 한 번 읽는 것이 차 한 잔 마시는 것보다 낫다. 세종 정사를 잘 하려면 반드시 책을 읽어라. 허균 나는 나의 삶을 살아갈 뿐이다. 김금원 여자가 되어 여자의 규례를 지키는 것이 옳겠는가? 위백규 남보다 나 자신에게 들으라. 이황 세상을 속일 수는 있어도 자신을 속일 수는 없다. 권필 버려두면 돌이고 쓰면 그릇이다. 기준 낮은 자리에 서는 것이 몸을 보존하는 길이다. 이용휴 내가 나를 지킬 수 있다면 권력도 나를 옮길 수 없다. 이양년 오늘 내가 남긴 발자국이 뒷사람의 길이 된다. 홍대영 잘못의 원인을 나에게서 찾아라. 성현 홀로 있을 때 삼가라. 권만 남의 언행을 즐겨 받아들여 너의 인격을 보완하라. 김충선 남이 나를 해치려 해도 맞서지 말라. 김성일 내 잘못을 말하는 사람이 나의 스승이다. 이이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 김한국 절대로 보증을 서지 말라. 박백년 어리석어야 할 일에는 어리석어라. 신무 내 할 일을 할 뿐 내게 이로운지는 생각지 않는다. 박지원 혼자 즐기지 말고 남과 더불어 즐기라. 김시습 하루아침의 걱정이 아닌 평생의 근심을 걱정하라. 이옥 아름다움은 오래 머무르지 않는다. 이용휴 붙잡을 수 있는 날은 오늘뿐이다. 이수광 오직 현재를 보고 정신을 집중하여 굳게 지키라. 유성령 먼 곳에 뜻을 두되 가까운 곳에 충실하라. 박지원 오로지 집중해야 성취에 이른다. 이제 높은 사람 되기는 쉬워도 좋은 사람 되기는 어렵다. 최재공 선하게 살기 위해 최대한 힘을 기울여라. 송인수 사사로운 감정에서 벗어나 부끄러움 없이 살라. 조식 산처럼 우뚝하고 모처럼 깊으면 봄날의 꽃처럼 환히 빛나리라. 장혼 진정한 행복은 그뿐이면 되는 삶에 있다.
이원익.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어라. 이안눌. 뜻을 굽히지 말고 이름을 구하지 말라. 이규보. 헤아리고 절충하여 3번 생각하라. 허목. 말을 많이 하지 말고 일은 많이 벌이지 마라. 장유. 침묵만이 영혼을 맑고 고요한 세계로 이끈다. 유신환. 편안하여 방심하기보다는 위험하여 자신을 지키는 것이 낫다. 김상용. 끝까지 올라간 용은 후회한다. 신좌모. 배가 뜨고 꼭지가 떨어지는 데는 스스로 때가 있다. 하륜. 오래 힘쓰며 그치지 않으면 반드시 성취에 이른다. 정약용. 일찍 햇볕이 든 곳은 그늘도 먼저 든다. 김귀영. 성급히 가면 제대로 이루지 못한다. 이익. 시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 홍대용. 큰 의문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 이순신.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산다. 김득신. 재능이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 최충성. 뜻을 품은 사람은 반드시 성취한다. 본문을 읽겠습니다. 강정일당은 정조와 순조대를 살다 간 여성 문인이다. 충청도 제천에서 가난한 양반 집안의 외동딸로 태어났다. 본래 친가와 외가 모두 명문가였지만 가세가 기울어 그녀가 태어났을 때는 경제적으로 매우 궁핍했다. 강정일당은 20살에 6살 연하인 윤광현과 결혼했다. 남편은 양반 가문이었지만 그 역시 매우 가난했다. 둘이 함께 살 주거 공간마저 없어 몇 년간은 따로 살아야 했다. 9명의 자녀를 낳았으나 질병과 굶주림 속에 1년도 채 넘기지 못하고 모두 일찍 죽고 말았다. 생계를 위해 남편은 서당을 열고 아내는 삭바느질과 배 짜는 일을 했지만 사흘을 계속 굶을 정도로 궁핍한 상황이 지속되었다. 그녀는 남편은 학문을 하고 자신은 집안일을 맡기로 한 뒤 남편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할 수 없습니다. 제가 비록 재주는 없으나 바느질과 길쌈은 대강 아니 밤낮으로 열심히 하여 죽은 드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강정일당 자신의 배움에 대한 열망도 접지는 않았다. 남편의 학문을 도우면서 집안일과 공부를 병행했다. 남편의 글 읽는 소리를 들으며 옆에서 글자의 음과 뜻을 물었고 한 번 배운 것은 암송하여 잊지 않았다. 바느질을 하거나 식사를 준비하다가도 틈만 나면 책을 읽었으며 밤에 일을 마치고 나면 시간을 아껴가며 글을 읽었다. 사람들은 그런 그녀에 대해 부엌 안에 책상이 있었고 밥상 위에 경전이 있었다고 증언했다. 그녀에게 학문은 출세를 위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다움을 보여주는 삶 그 자체였다. 하지만 그녀는 워낙에 허약 체질이었다. 평생을 각종 질병으로 고생하다가 1832년 61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그녀가 죽자 남편은 공부하다가 의문나는 것이 있으면 누구에게 물어볼 것이며 내가 잘못하는 게 있으면 누가 바로잡아 줄 것인가 라며 애통해했다. 청장관 이덕무는
18세기를 살다 간 시인이다. 그는 장기나 바둑 등의 잡기를 전혀 안 했으며 세상 물정에도 어두웠다. 오직 책 보는 것만 좋아해서 춥든 덥든 굶든 병들든 가리지 않고 책만 읽었다. 남들이 쉬는 틈을 이용해 잠을 자거나 잡담을 할 때도 그는 오직 책을 읽었다. 이덕무는 서얼이라 무척 가난했다. 이사를 자주 다녔으며 햇빛이 비치지 않는 어둡고 작은 방에서 살았다. 글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 벌떡 일어나 이리저리 왔다 갔다 하며 소리를 질러댔다. 집안 사람들이 그가 웃는 것을 보는 때는 그가 희귀한 책을 구한 날이었다. 이덕무는 자신을 책만 보는 바보, 즉 간서치라고 일컬었다. 치는 바보 미치광이라는 뜻이니 기꺼이 자신이 책 미치광이임을 자임한 것이다. 책만 읽었던 그는 정조가 실시한 서얼 우대 정책에 발탁되어 최초로 규장각의 검서관이 되었다. 검서관은 책을 필사하고 편찬, 교감하는 일을 맡은 직책이다. 정규직이 아닌 잡직이었으며 박봉이었다. 하지만 책을 가장 사랑했던 이덕무는 무척 행복했다. 백동수, 박재가와 함께 최초의 종합무예서인 무예도보 통지를 편찬했으며 국조보감, 대전회통, 송사전 등 많은 서적의 편찬과 교감에 직접 참여했다. 53세의 폐렴에 걸려 갑작스레 세상을 떠나기까지 오직 책에 묻혀서 책과 더불어 살다 갔다. 나는 무엇을 할까? 책을 읽을 뿐이다. 이덕무. 항해 홍길주는 평생을 오로지 책 읽고 글 쓰는 일만 하고 살았던 19세기 문인이다. 그는 젊은 시절부터 권력에 관심을 뚝 끊고 과거를 포기한 채 방 안에서 독서와 글쓰기에 전념했다. 홍길주는 평소 망연자실이라는 말을 금과 옥조로 여겼다. 망연자실의 본래 뜻은 제정신을 잃고 어리둥절한 상태로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는 남의 실력을 보고 분발하는 마음을 갖는다는 뜻으로 쓴다. 홍길주는 남의 훌륭한 글을 보면 감탄하는 데 머물지 않고 따라잡으려고 애썼다. 위대한 인물을 보면 저 사람과 나는 나이가 차이나지 않고 재주도 크게 차이나지 않는다. 저 사람이 배운 것은 모두 내가 읽은 것이고 저 사람이 하는 말은 다 내가 아는 것이다. 어찌 저 사람만이 신기한 재주를 지니고 나는 할 수 없겠는가 하며 그를 따라가려고 부단히 노력했다. 52살에는 다음과 같은 고백을 했다.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도 모르거나 반도 이해하지 못한 자라고 생각한다. 문장은 다만 독서에 있지 않고 독서는 다만 책 속에 있지 않다. 산과 시내, 구름과 새나 짐승, 풀과 나무 등의 볼거리, 일상의 자질구레한 일들이 모두 독서다. 그는 일상의 모든 존재에게서 의미를 새롭게 읽어내고 배우려고 했다. 홍길주의 알에 대한 추구는 무지의 자각에서 삶을 출발한 소크라테스와 맞닿아 있다. 끊임없이 새로운 시선과 생각으로 글을 쓴 결과 19세기를 대표하는 뛰어난 문장가로 우뚝 서게 되었다. 다음은 그가 쓴 글이다. 지식은 보잘것없으면서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자는 반드시 크게 어리석은 사람이다. 지난 뒤 다 알지 못하던 것을 깨닫고 나면 반드시 오늘 내가 아는 것이 다가 아님을 깨닫게 된다. 스스로 다 안다고 말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지식의 진전이 없었던 사람이다.
호저 조익은 조선 중기의 학자이자 정치가이다. 26되던 새해 아침 조익은 밤새 잠을 이루지 못하고 일어나 앉았다. 나이는 20대 중반인데 학문적으로 아무 진전이 없다는 자괴감이 들었던 것이다. 초조해진 조익은 새해에 잠언을 지어 새롭게 다짐했다. 지금 이후의 세월은 촌각도 아끼리라. 스스로 새롭도록 힘쓰면서 옛 습관, 통렬히 고치리라. 갈고 닦고 굳세게 하여 남이 한 번 하면 나는 100번 하리. 북송시대 학자 사마광은 어릴 적에는 잠이 많고 놀기를 좋아하는 평범한 소년이었다. 어느 날 수업 시간에 꾸벅꾸벅 졸다가 선생님에게 크게 꾸중을 듣고 마음을 다잡았다. 그날 이후 그는 남들과 똑같이 지내서는 남들을 따라갈 수 없다고 생각하고 늦잠 자는 습관을 고치기 위해 오줌이 마려워도 그대로 잠자리에 들었다. 하지만 이부자리를 자주 적시는 문제가 생겼고 이에 둥근 나무 베개를 베고 잠을 잤다. 몸을 움직이면 머리와 몸이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일찍 깰 수 있었다. 남들보다 일찍 깨어나 부단히 노력한 끝에 그는 마침내 불후의 역사책인 자치통감을 저술했다. 중용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남이 한 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번을 하고 남이 10번에 능숙하면 나는 1000번을 한다. 과연 이 방법을 해낼 수 있다면 아무리 어리석어도 반드시 똑똑해질 것이고 아무리 유약해도 반드시 강해질 것이다. 도연명은 잡시에서 말한다. 젊은 시절은 다시 오지 않고 하루의 새벽은 2번 오지 않는다. 늦기 전에 마땅히 부지런히 힘쓰라. 세월은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다. 주자는 봄풀은 아직 깨지도 않았건만 오동나무 잎은 가을 소리를 전해준다 라고 읊었다. 봄의 정취를 맞기도 전에 이미 가을이 오고 마는 것이다. 한창 때 힘쓰지 않으면 썩은 풀과 함께 사라진다. 존재 위백규는 평생을 누구보다 주체적으로 살다 간 인물이다. 그는 어릴 적부터 천재의 면모를 보였다. 2살에 육갑을 외웠고 6살에 이미 글을 쓸 줄 알았으며 8살에 주역을 배웠다. 위백규는 10살 때 벽에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붙여놓았다. 남을 보기보다 나 자신을 보고 남에게서 듣기보다 나 자신에게 들으리라. 위백규는 각오를 다졌다. 누군가에 이끌려가는 삶이 되지 말고 내가 이끌고 가는 삶이 되자. 좌고우면하지 않고 나 자신을 믿으며 나아가겠다. 위백규의 고향은 전라도 땅끝 마을인 장흥이었다. 위백규는 다산 정사를 지어 학문을 연구하고 제자들을 키웠다. 나이가 들수록 그의 학문은 더욱 깊어졌다. 70세에는 임금에게 올리는 만원 봉사를 지어 정치와 경제에 대한 견해를 밝혔다. 그의 정책 건의서는 서울의 정조에게 전해졌다. 정조는 70세 노인인 위백규의 저술을 읽고 그의 높은 경륜을 인정하고 답변을 내려주기까지 했다. 그리하여 그는 호남 실학을 대표하는 비조로 우뚝 서게 되었다. 칸트는 말한다. 자유롭게 행동한다는 것은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뜻이다. 자율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은 천성이나 사회적 관습에 따라서가 아니라 내가 나에게 부여한 법칙에 따라 행동하는 것이다. 퇴계 선생은 율곡 이이와 더불어 우리나라 성리학을 대표하는 큰 학자다. 평생 주자학을 깊게 연구하여
성리학의 토대를 완성하였기에 동방의 주자라고 불린다. 평생을 검소하게 살았으며 벼슬에 연연하지 않았다. 그가 벼슬을 사퇴한 횟수는 79차례에 이른다고 한다. 퇴계가 평생의 좌우명으로 삼은 4개의 경구가 있다. 하나는 삿된 생각을 하지 말라는 의미의 사무사이다. 둘째는 자신을 속이지 말라는 뜻의 무작이다. 셋째는 혼자 있을 때를 삼가라는 의미인 신기독이고, 넷째는 모든 것을 공경하라는 뜻을 담은 무불경이다. 그 가운데 무작위는 퇴계의 지향을 오롯하게 보여주는 좌우명이다. 주자는 자신을 속인다는 것은 선을 행하고 악을 버려야 함을 알면서도 생각이 진실하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행위지만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행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일이다. 해환 이용휴는 성호 이익의 조카로 18세기 연암 박지원과 쌍벽을 이룬 문단의 큰 학자였다. 28살 때 생원시에 합격했지만 더 이상 과거 시험은 보지 않았다. 이익의 둘째 형이자 이용휴의 큰아버지인 이잠의 죽음 때문이었다. 이잠이 숙종의 노여움을 사 국문을 받다 죽임을 당함으로써 그의 집안은 역적으로 내몰렸다. 몰락한 명문가의 후예로 태어난 그는 벼슬길을 포기하고 평생 제야의 선비로 살았다. 그의 글은 대체로 무척이나 짧다. 이런저런 사설을 늘어놓는 대신 바로 본론으로 치고 들어간다. 진실함을 최고의 가치로 여겼던 삶의 태도를 그의 글에서도 느낄 수 있다. 특히 이용휴는 나에 대해 관심이 많았다. 해환 자신을 향해, 나아가 남들을 향해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고 반복해서 이야기했다. 해환은 종손에게 주는 글에서 나의 것을 조금이라도 버린다면 아무리 좋은 것을 받아도 소용없다고 말한다. 당나라 선승인 임제는 이렇게 말했다. 가는 곳마다 주인이 되라. 서 있는 곳이 모두 참되다. 주인이 된다는 것은 외부의 환경과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내가 주체적으로 서는 것이다. 내가 삶의 주인으로 서면 어느 곳에 있든 내가 몸담은 곳이 참된 진리의 자리가 된다. 누군가에게 이끌려가는 삶이 아니라 내가 이끄는 삶이 된다. 내가 속한 곳에서 주체적으로 살아가면 그 자리가 진실의 자리고 행복의 자리다. 삶은 결국 자신과의 싸움이다. 세상이 요구하는 길이 아닌 나 자신이 선택한 길을 가라. 나의 주인은 오직 나뿐이다. 대구 사람 김충선은 본디 사야가라는 이름을 가진 일본인 무사였다. 그는 임진왜란이 일어난 1592년 22살의 나이에 선봉군이 되어 조선에 들어왔다. 조선 땅을 유린하던 사야가는 전쟁터에서 잊을 수 없는 광경을 보았다. 아내와 아이를 거느린 농부 한 명이 늙은 어머니를 업고 가파른 산길을 따라 피난을 가고 있었다. 총알이 쏟아지고 일본군이 뒤를 쫓는데도 농부는 어머니를 포기하지 않았다. 사야가는 저토록 착한 백성을 해칠 수는 없다고 생각했다. 그리하여 그는 자신을 따르던 군사들과 함께 그날로 조선에 투항했다. 사야가는 조총과 화약 만드는 법을 조선군에게 가르쳐 큰 공을 세웠고 김충선이라는 이름과 정의품 자헌대부의 자리를 얻었다. 왜군이었던 김충선을 조선 사람들이 곱게만 보지는 않았다. 김충선은 평생 단 한 번도 사람들 앞에서 고향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다고 한다.
전쟁이 끝나고 대구 달성에 정착한 김충선은 2명의 아내와 10명의 자식을 두었다. 당시에는 귀화인이 극히 드물었기 때문에 김충선 일가는 소수자의 서름을 톡톡히 겪었을 것이다. 김충선은 자식들을 앞에 두고 이렇게 가르쳤다. 남이 잘한 것이 있으면 칭찬해주고 남이 잘못하거든 덮어주어라. 남이 나를 해치려 해도 맞서지 말고 남이 나를 비방해도 묵묵히 참아라. 그러면 해치던 자는 스스로 부끄러워할 것이며 비방하던 자는 스스로 그만둘 것이다. 이는 편견과 차별 속에 살았던 어느 다문화 가족의 치열한 생존 지침이었다. 김충선의 가훈은 오늘날까지도 후손에게 전해지고 있다. 학봉 김성일은 안동 출신 선비로 퇴계 이황의 문화생이다. 그는 굉장히 꼿꼿했으며 남의 잘잘못을 직설적으로 말하는 성격이었다. 임금 앞에서도 직언을 서슴지 않았다. 사람들은 그에게 궁궐의 호랑이라는 별명을 붙여주었다. 이런 일화도 있다. 선조가 경연장에서 신하들에게 물었다. 경들은 나를 어느 임금과 비교할 수 있는가? 한 신하가 요순 같은 임금이라고 답하자 학봉이 말했다. 요순도 될 수 있고 걸주도 될 수 있습니다. 능히 생각하면 성인이 되고 생각지 않으면 미치광이가 됩니다. 전하께서 타고난 성품이 총명하시니 요순 같은 성군이 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성인인 척하고 간언을 거절하는 병통이 있으시니 걸주 같은 포악한 군주가 망한 까닭이 아니겠습니까? 임금은 안색이 변했고 신하들은 벌벌 떨었다. 그때 유성룡이 나섰다. 요순이라고 한 것은 임금을 인도하는 말이고 걸주에 비유한 것은 경계하는 말이니 둘 다 임금을 사랑하는 말입니다. 그제야 임금도 노여움을 풀며 신하들에게 술을 따라주었다고 한다. 그런 김성일이 평생에 걸쳐 얻은 한마디는 다음과 같다. 내 잘못을 말하는 자가 나의 스승이고 내게 좋게 말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순자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있다. 나를 꾸짖으며 대하는 자는 나의 스승이고 나를 올바로 대하는 자는 나의 벗이며 내게 아첨하는 자는 나의 적이다. 율곡 이인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루는 인물이다. 율곡의 어머니는 신사임당으로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모자가 함께 화폐 모델로 등장한 것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다. 율곡은 13살의 과거의 장원으로 급제한 이후 각기 다른 과거 시험에서 9번 장원 급제하여 구도 장원공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왕을 가르치는 스승이었으며 우리나라의 18대 명연 가운데 한 사람이기도 하다. 율곡은 20살에 자격문을 써서 평생 진리를 추구하며 살겠다고 다짐했다. 청년 율곡의 인생 좌우명인 셈이다. 자격문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저 그 뜻을 크게 가져야 한다. 마음이 안정된 자는 말이 적다. 마음을 안정시키는 일은 말을 줄이는 데서 시작한다. 제때가 된 뒤에 말을 한다면 말이 간략하지 않을 수 없다. 생각이 어지러울 때는 정신을 가다듬어 가만가만 다룰 것이요. 그 생각에 이같이 애쓰기를 오랫동안 하면 반드시 차분히 안정되는 때가 있을 것이다. 늘 경계하고 두려워하며 홀로 있을 때를 삼가는 생각을 가슴에 담고서
유념하여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일체의 나쁜 생각이 자연히 일어나지 않게 된다. 모든 악은 모두 홀로 있을 때를 삼가지 않음에서 생긴다. 홀로 있을 때를 삼간 뒤에야 기수에서 목욕하고 시를 읊으며 돌아온다는 의미를 알 수 있다. 언제나 저 맹자에서 이른바 한 가지 옳지 못한 일을 행하고 한 사람의 죄 없는 일을 죽이고서 천하를 얻는다면 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슴속에 간직해야 한다. 힘든 일이 찾아오면 스스로 돌이켜 깊이 성찰하고 감화시키도록 노력해야 한다. 한 집안 사람들이 변화하지 못하는 것은 단지 나의 성의가 모자라기 때문이다. 밤에 잠을 자거나 몸에 질병이 있는 경우가 아니면 눕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며 비스듬히 기대어서도 안 된다. 한밤중이더라도 졸리지 않으면 누워서는 안 된다. 다만 밤에 억지로 잠을 막으려 해서는 안 된다. 공부를 하는 일은 늦추어도 안 되고 급하게 해서도 안 되며 죽은 뒤에야 끝나는 것이다. 이 중 9번째 종목이 눈길을 끄는데 율곡의 계모와 관련이 있어 보인다. 율곡의 아버지는 아내가 죽고 나서 바로 후처를 맞았다. 새로 들어온 여자는 권씨였는데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고약하고 술을 잘 마셨으며 툭하면 율곡을 못살게 굴었다고 한다. 율곡이 19살 때 금강산의 절에 들어간 것도 계모의 괴롭힘을 견디지 못해서였다고 한다. 그가 집으로 돌아와 자격문을 쓴 이후에도 권씨는 계속해서 괴팍한 짓으로 율곡을 괴롭혔다. 빈 독에 머리를 박고 온 동네가 떠나갈 듯 통곡을 하는가 하면 아무 이유 없이 방바닥을 두들겨댔다. 그때마다 율곡은 권씨 앞에 꿇어앉아 용서를 빌었다. 권씨가 목을 매달고 자살소동을 벌이다가 알아누웠을 때도 율곡은 친어머니에게 하듯이 직접 약을 다려 바치며 정성을 다해 간호했다. 율곡의 한결같은 진심에 감동한 권씨는 마침내 점점 선한 사람으로 바뀌어 갔다. 율곡을 인정하는 것은 물론 그의 덕을 배우려고 노력했다. 율곡이 병들었을 때 그의 아내보다 더 정성껏 간호했고 율곡이 죽자 그 누구보다 슬퍼하며 3년 동안 상복을 입었다. 권씨는 지난날의 잘못을 뉘우치며 다음과 같이 말했다. 율곡은 해동이 낳은 증자다. 그런 효자를 괴롭힌 일을 참회하지 않고는 도저히 눈을 감을 수 없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나를 성장하게 한다는 말이 있다.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으로 인해 나를 돌아보고 성찰하는 기회를 가지라는 뜻이다. 이수광은 실학의 선구자로서 성리학의 테두리에서 벗어나 지식을 현실과 접목했으며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 문명에도 관심을 기울였다. 그가 쓴 지봉유설은 우리나라 최초의 문화 백과사전으로 평가받고 있다. 3번이나 명나라의 사신으로 갔던 이수광은 서양의 문물을 직접 눈으로 보고 나서 평생 모은 국내외의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3,435항목이나 되는 사전적 지식을 망라했다. 이수광이 쓴 자경을 읽어보면 그가 자신을 얼마나 철저하게 경계하며 살았는지 알 수 있다. 이미 지난 일은 염두에 두지 말고 올 일도 생각하지 말라. 오직 현재를 보고 정신을 집중하여 굳게 지키라. 현재를 굳게 지킨다는 것은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에 몰두하여 잘 해낸다는 의미다. 삶이란 한 번 가버리면 그뿐, 후회 한들 되돌릴 수 없다. 지금 이 순간을 충실하게 살자. 인생에 오늘이란 시간은 딱 한 번뿐이다. 박지원은 조선 후기 이용후생을 대표하는 실학자이자
우리가 자랑하는 최고의 문장가이다. 연함은 마음에 드는 문장을 완성하기 위해 몇 번이고 고쳐쓰기를 마다하지 않았다. 아들 박종채가 아버지의 평소 삶을 기록한 과정록에 따르면 아버지 연함은 길을 걷다가 무언가에 몰두하면 문득 모든 것을 잊은 듯 멍하니 있었다고 한다. 어느 날 도운이란 자가 이덕무의 글을 붓으로 예쁘게 베껴 작은 책자로 만들어 연함을 찾아와 머리말을 써달라고 부탁했다. 연함이 도운을 위해 써준 머리말의 첫 구절은 아무리 하찮은 기술이라도 잊은 뒤에야 이룰 수 있다 하였다. 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 모든 잡념을 잊고 오로지 한 곳에만 몰두하는 것을 말한다. 조선 중기에 이징이라는 화가가 있었다. 그는 어린 시절에 그림 공부를 할 때면 다락방에 올라가 홀로 몇 시간씩 연습했다. 한 번은 그림에 몰두하느라 먹고 자는 것조차 잊어버렸다. 자식이 다락방에 있을 것이라고는 생각지도 못한 부모는 행방불명된 자식을 찾느라 온 동네와 산을 뒤졌다. 사흘을 찾아 헤매다가 다락방에서 그림에 열중하고 있는 이징을 발견했다. 아버지는 화가 잔뜩 나서 자식의 볼기짝을 힘껏 때렸다. 이징은 아파 울면서도 그 와중에 떨어지는 눈물을 찍어 새를 그렸다고 한다. 이징은 훗날 허균으로부터 조선 최고의 화가라는 추앙을 받았다. 산수화와 인물화는 물론 묵죽, 화훼 등 동양화의 주요 소재가 되는 모든 분야에 두루 뛰어나 17세기 최고의 화가로 추앙받았다. 학산수라는 조선 중기 명창도 있다. 그는 젊은 시절 이른바 가수 지망생이었다. 학산수는 날마다 산에 들어가 노래 연습을 했다. 그는 노래 한 곡이 끝나면 자신의 신발에 모래 하나를 집어넣었다. 한 곡이 끝날 때마다 신발에 모래 넣기를 수백 수천 번, 신발에 모래가 가득 차야 집으로 돌아왔다. 매일 피나는 연습을 한 끝에 그는 마침내 그 시대 최고의 가수가 되었다. 학산수는 어느 날 길에서 도둑들을 만났다. 도둑들이 그를 죽이려고 할 때 학산수는 노래 한 곡만 부르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학산수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도둑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그를 놓아주었다. 좋은 것일수록 쉽게 얻어지지 않는다. 성취하고 싶다면 나머지를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 사람의 마음은 꼭 붙들어 두기가 어렵다. 이현일은 다음과 같이 말한다. 마음을 잡아두려면 어찌해야 하나. 공경스럽게 지켜 잃지 말아야 한다. 어찌하면 지극함에 이를 수 있나. 하나에 집중하여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채제공은 영조대부터 정조대에 이르기까지 큰 업적을 남기며 영의정까지 올랐던 명재상이다. 남인의 항맥을 계승하며 18세기 문단의 최고 자리를 차지했다. 목숨을 다해 사도세자를 보호하려 했으며 이단을 배격하면서도 강제로 탄압하기보다는 교화하고자 했다. 채제공이 한양의 보은동에 살 때 부친이 병이 깊어져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다. 임종하기 직전 부친은 채제공의 손을 꼭 쥐고는 모든 일에 선을 다하라 라는 말을 남겼다. 채제공은 아버지의 유언을 가훈으로 삼아 집의 이름을 매선당이라고 지었다. 그리고 아버지의 간곡한 당부를 삶의 지표로 삼아 날마다 마음을 가다듬었다. 수많은 철학자와 위대한 성현들이 선을 정의하며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다. 맹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측은지심과 남의 고통과 상처를 차마 외면하지 않는 불인지심이
착함이라고 말한다. 공자는 선한 사람은 자신의 이익보다 도리를 따르고 악한 사람은 도리보다 자신의 이익을 따른다고 했다. 선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다양한 논의가 있지만 남을 먼저 생각하는 이타심과 타인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도우려는 마음이 선의 속성임은 알 수 있다. 영국의 종교 개혁가인 존 웨슬리는 말한다.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다해, 가능한 모든 곳을 다 찾아, 가능한 모든 사람에게 할 수 있는 순간까지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라. 남명 조식은 퇴계 이황과 더불어 영남 지역에서 성리학의 양대 산맥을 이룬 대학자다. 지금은 퇴계의 이름이 더 널리 알려져 있지만 그 시대의 학자적 명성이나 영향력에 있어서 남명은 결코 퇴계에 뒤지지 않았다. 퇴계가 온유하고 겸손한 학자라면 남명은 강력하고 뚝심 있는 학자였다. 조식은 벼슬길을 과감히 포기하고 평생토록 제야에서 학문에 힘을 쏟았다. 조정에서 그의 재능을 아까워해 계속 불렀지만 그때마다 사양하고 초해에 묻혀 살았다. 공경할 경과, 의로울 의를 삶의 지침으로 삼아 항상 칼과 방울을 허리에 차고 다녔다. 칼에는 안에서 밝히는 것은 경이고 밖에서 결단하는 것은 의다 라는 구절을 새겨놓았다. 방울은 성성자라고 불렸는데 조금만 방울이 울려도 스스로를 경계하고 꾸짖어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였다. 남명은 배운 것은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가였다. 배운 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니 배움만 못하고 오히려 죄악이다라는 것이 남명의 소신이었다. 1555년 단성 현감을 제수받았지만 이를 단칼에 거절하고 죽음을 각오한 유서를 작성한 뒤에 임금에게 사직 상소문을 올렸다. 이것이 그 유명한 을묘 사직서다. 수렴 청정을 하고 있던 막후 실력자 문정왕후를 궁중의 과부, 그 아들 명종은 고사, 즉 대를 잇는 자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부패한 나라에서 벼슬을 할 수는 없으며 임금이 백성의 소리에는 관심 없이 엄마 말만 듣는 마마보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었다. 퇴계 이황으로부터 뜻은 고드나 말이 너무 거칠다는 평가를 받을 만큼 직설적인 발언이었다. 조정은 발칵 뒤집혔다. 그러나 충정을 높이 산 신하들은 적극적으로 그를 변호했다. 조식은 61세 되던 해 지리산 덕천동에 들어가 산천제를 짓고 다음과 같은 좌우명을 내걸었다. 항상 미덥고 삼가며 사악함을 물리치고 참됨을 보존하리. 산처럼 우뚝하고 모처럼 깊으면 봄날의 꽃처럼 환히 빛나리라. 가족들이 굶기를 밥 먹듯 했음에도 그는 권력의 길을 거절하고 끝까지 처사의 길을 걸어갔다. 죽음 앞에서 제자들에게 자신을 처사로 일컬을 것을 유언하며 만약 벼슬을 쓴다면 나를 버리는 것이다 라고 당부했다. 정신분석학자인 자크 라캉은 인간은 타인의 욕망을 욕망한다고 했다. 현대인의 욕망은 자기 내부로부터 나오는 진짜 욕망이 아니라 남의 욕망을 자신의 욕망인 것처럼 좇는 결핍의 욕망이라는 것이다. 조선 후기의 시인인 이염 장호는 적게 욕망하고도 행복할 수 있는 비결을 알았던 사람이다. 장호는 중인 출신이다. 중인은 신분의 차별을 받아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벼슬에 오르기가 쉽지 않았다. 게다가 장혼의 집은 가난했다. 그러다가
32살에 규장각의 사준으로 취직했다. 사준은 책을 만드는 중에 교정을 보는 일을 하는 말단 직책이었다. 장호는 평생 동안 전문 편집자의 길을 걸었다. 교정 보는 솜씨가 뛰어나 상급자의 인정을 받은 것은 물론이고 이름이 온 나라에 퍼졌다. 궁궐뿐 아니라 민간에서도 그에게 교정을 부탁했다. 책 한 권을 만들면 품계를 올릴 수 있었으나 번번이 사양했다. 장혼의 호인 이이엄은 그뿐이면 족한 집이란 뜻이다. 혼자 있을 때는 낡은 거문고를 어루만지고 예책을 펼쳐보며 한가롭게 드러누우면 그뿐이다. 잡생각이 떠오르면 집 밖을 나가 산길을 걸으면 그뿐이고 손님이 찾아오면 술상을 차려 시를 읊으면 그뿐이다. 흥이 오르면 휘파람을 불며 노래를 부르면 그뿐이다. 배가 고프면 내 밥을 먹으면 그뿐이고 목이 마르면 내 우물에 물을 먹으면 그뿐이다. 춥거나 더우면 내 옷을 입으면 그뿐이고 해가 저물면 내 집에서 쉬면 그뿐이다. 날마다 스스로 즐기다가 자손에게 물려주는 것, 그것이 내 평생의 소망이다. 이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나기 이전 해에 그는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굶주림과 배부름, 추위와 더위, 죽음과 삶, 재앙과 복은 운명을 따르면 그뿐이다. 오리 이원익은 선조, 광해군, 인조, 3대에 걸쳐 5차례나 영의정을 역임한 조선 중기의 문신이다. 그는 평생토록 자발적인 가난을 택했다. 2칸짜리 집에 살았으며 매일 끼니를 걱정할 정도였다고 한다. 사람들은 그런 이원익에 대해 속일 수 있기는 하지만 차마 속일 수 없는 사람이라 불렀다. 오리 정승은 평소 자식들에게 다음의 좌우명을 강조했다고 한다. 남에게 원망함이 없고 자신에게 잘못이 없도록 하라. 뜻과 행동은 위와 비교하고 분수와 복은 아래와 견주어라. 이 좌우명에는 이원익의 삶이 오롯이 녹아있다. 남을 탓하거나 남의 흠을 들추지 말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잘못이 없도록 노력하며 삶의 지향은 더욱 높은 데 두고 처지와 형편은 더욱 낮은 데 서라는 뜻이다. 행복과 불행을 결정하는 것은 소유의 크기가 아니라 그 크기를 남의 것과 비교하는 태도에 있다. 누구와 비교하느냐, 무엇과 견주느냐에 따라 내 삶의 만족도가 달라진다. 내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만족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것, 이를 일러 자족이라고 한다. 조건이 채워져야 주어지는 것이 만족이라면 자족은 환경에 구애받지 않고 스스로가 긍정하는 것이다. 자족할 수 있다면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행복의 원천이 된다. 일상에서 성급하게 행동했다가 곧 후회를 하게 되는 일이 있다. 반면 너무 깊이 생각하다가 공연히 의심만 생겨 장고 끝에 악수를 두는 일도 있다. 얼마쯤 헤아리는 것이 적당할까? 공자는 2번 생각하면 좋다고 했다. 하지만 백운거사 이규보는 3번이 좋다고 말한다. 이규보는 변변하지 못한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나 고려 후기 무신 정권에서 살다 간 인물이다. 이규보는 시와 술과 검은고를 좋아했다. 신중하기보다 기분에 따라 행동하는 면이 많았던 듯하다. 그 스스로 일을 허겁지겁 처리하고 나서 후회할 때가 많았다고 고백했다. 그리하여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섣부르게 생각지 말라. 섣부르게 생각하면 그르치기 쉽다. 너무 깊이 생각지 말라.
너무 깊이 생각하면 의심만 많아진다. 헤아리고 절충하여 3번 생각하는 것이 가장 적당하다. 생각 없이 무조건 돌진하는 인간은 돌다리도 두드려보고 건너라 라는 속담을 염두에 두면 좋다. 반면 너무 우유부단한 인간이라면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성호 이익은 조선 후기 새로운 사상적 흐름인 실학의 토대를 만들었으며 그 사상적 깊이가 퍽 깊고 넓어 하나의 학파를 이룬 인물이다. 성호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으며 순탄하지 못한 환경에서 자랐다. 성호의 아버지는 성호가 태어난 바로 다음 해에 귀양지에서 세상을 떠났으며 둘째 형도 역적으로 몰려 감옥에서 죽었다. 어머니마저 돌아가시자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재산을 종가에 돌려주었다. 이른이 넘어서는 벼슬하던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반신불수가 되는 고통을 겪어야 했다. 그러나 성호는 자신에게 닥친 가혹한 환경을 깨달음의 계기로 삼아 현실과 동떨어진 학문과 지식을 위한 지식을 반대하고 실질적인 학문을 중시하였다. 약자와 백성의 편에서 양반도 벼슬이 없으면 농사를 지어야 하며 노비 신분을 점차 해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성호는 배움에는 의문을 품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의문을 일으키지 않으면 알미, 알찬 것이 될 수 없다고 했다. 옛 지식에 대해 아무런 의문이 없다면 남이 웃는 대로 따라 웃기만 할 뿐 자기 생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라 생각했다.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서는 안 되며 모르고 지내는 것보다 따져서라도 밝히는 것이 옳다고 보았다. 평소에도 모르는 것은 반드시 물어보고 끝까지 캐내려 했으며 이러한 새로운 탐구 정신은 훗날 실학 정신으로 이어졌다. 이익은 항상 기록하는 습관을 갖고 있었다. 그는 질서를 실천했다. 질서란 빨리 적는다는 뜻으로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를 때마다 바로 기록하는 것이다. 송나라 학자인 장제는 책상, 식탁 등 집안 곳곳에 붓과 벼루를 놓아두고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곁에 있는 붓으로 기록했다고 한다. 성호 역시 길을 가다가 혹은 글을 읽다가 새로운 깨달음을 얻으면 곧바로 기록했다. 경전과 역사서를 읽다가도 새로운 생각을 얻으면 바로 기록하여 정리했다. 그가 쓴 성호 사설은 오랫동안 꾸준하게 적어둔 기록을 정리한 결과물이다. 성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천리길은 하루아침에 요행으로 가는 것이 아니고 차츰차츰 나아가서 도달하는 것이다. 만약 길이 멀다고 해서 처음부터 포기한다면 끝내 도달할 수 없다. 세상에는 참으로 노력하여 올라가도 미치지 못하는 자가 있다. 그러나 나는 노력하지도 않으면서 능히 미치는 자를 보지 못했다. 그러므로 행하느냐 행하지 못하느냐 하는 것은 능력이고 끝까지 도달하느냐 못하느냐 하는 것은 운명이다. 노벨 화학상을 받은 이스라엘의 생화학자인 아론 치에하 노베르는 한국을 방문했을 때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항상 의심해야 한다. 나는 의심을 위해서는 책도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책을 읽으면서 저자의 권위에 눌려 무분별하게 저자의 주장을 받아들인다면 차라리 읽지 않는 것이 낫다. 왜라는 질문을 항상 던져야 한다. 크게 의문을 품는 과정을 거칠 때 비로소 큰 깨달음에 이르게 된다. 홍대용은 크게 의문을 품음으로써 큰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다.
그의 호인 담허는 맑은 집이란 뜻이다. 담허는 글을 읽을 때 맹목적으로 빠져 읽지 말고 책의 내용을 음미해가며 주체적으로 읽어야 한다고 말한다. 의문을 품고 읽다 보면 생각하는 힘이 길러지고 비판적 능력을 키울 수 있다. 담허는 대충 글을 읽는 사람은 의문이 생겨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한 글자씩 음미할 때 의문이 없는 데서 의문이 생기고 그 의문은 질문하는 힘을 만든다. 담허는 의문에 대한 답을 책에서만 찾으려고 하지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끊임없이 사색하며 찾으려고 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담허는 일상에서도 항상 호기심을 품고 새로운 진실을 깨달으려고 노력했다. 기존의 지식을 무조건 받아들이지 않고 정말로 옳은지 아닌지를 직접 따져보았다. 어른 앞이라 하더라도 물음에는 반드시 자신의 의견을 다 밝혀야 하고 구차스럽게 동의하여 어른을 속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였다. 스승에게 배울 때도 경전을 공부하다가 의문이 생기면 주저하지 않고 질문했다. 담허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큰 의문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 담허는 기존의 상식과 지식을 무조건 따르지 않고 크게 의문을 품음으로써 우주와 세계에 대한 새로운 진실을 발견했다. 하늘은 둥글고 지구는 네모나다는 천원 지방설을 의리로 받들던 시절에 담허는 지구는 둥글며 빙빙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 당시 사람들이 중국만이 세계의 중심이며 문명국이라는 중화 사상을 따를 때 담허는 모든 나라가 중심이 될 수 있으며 중화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조선시대에 중국 중심의 화이론을 의심한 이는 담허니 거의 유일해 보인다. 선가에서는 크게 의심하면 반드시 큰 깨달음이 있다 라고 말한다. 데카르트는 보고 듣고 느끼는 모든 것을 의심하라고 했다. 주자도 말하길 처음 읽을 때는 의문이 없다가 다음에는 점차 의문이 생기고 도중에는 구절구절 의문이 생긴다. 이런 과정을 한 차례 거친 다음에야 의문이 점차 풀려 모든 것에 막힘이 없고 하나로 통하게 된다 라고 했다. 큰 의문이 없는 자는 큰 깨달음이 없다.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조선은 쑥대밭이 되었다. 조선의 땅과 백성들은 무참히 짓밟혔다. 하지만 조선에는 성웅 이순신이 있었다. 그러나 임금의 시기, 원균의 모함, 이에 동참한 조정의 신하들 때문에 이순신은 감옥에 갇히고 말았다. 그를 대신해 통제사가 된 원균은 일본군에게 대패했으며 수군은 전멸하다시피 했고 거북선도 모두 불타버렸다. 조정은 어쩔 수 없이 이순신을 다시 통제사로 임명했다. 남은 것은 고작 판옥선 12척이었다. 사태를 염려하는 조정의 편지에 이순신은 답했다. 신에게는 아직 12척의 전함이 있습니다. 죽기로 싸운다면 해볼 만합니다. 이 발언은 자신감보다 죽음을 각오한 절박함에서 나온 말이었다. 이순신은 장수들을 불러 모았다. 병법에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고 반드시 살고자 하면 죽는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이 길목을 지키면 1000명도 두렵게 할 수 있다고 했다. 너희 장수들은 살려는 생각을 하지 말라. 삶에는 아무도 도와주는 이 없는 막막한 순간이 있다. 충무공 이순신은 말한다. 반드시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중용에는 앓매 세 단계가 나온다. 첫 번째 단계는 성인과 같이 배우지 않고도 태어나면서부터 깨닫는 사람인데 이를 생이지지라고 한다. 두 번째 단계는 위인들처럼 배워서 앓매에 이르는 사람이다. 이를 학이지지라고 부른다. 마지막으로 고생하면서 공부한 끝에 앓매에 이르는 사람인데 곤이지지라고 한다. 평범한 사람들은 마지막에 해당한다. 그 가운데 이보다 더 머리가 나쁠 수 없었으나 성취에 이른 이가 있으니 조선 중기의 시인 백곡 김득신이다. 김득신은 어렸을 때부터 머리가 무척 나빴다. 금방 배운 것도 돌아서면 까먹었다. 10살에야 겨우 글을 읽기 시작했는데 26자밖에 안 되는 19사략의 첫 단락을 사흘이나 배우고도 구두조차 떼지 못했다고 한다. 20살이 되어서야 겨우 글을 지었을 정도였다. 친척들은 글을 보고 큰 인물이 되기는 글렀다며 혀를 끌끌 찼다. 하지만 그의 아버지만은 늘 기대하고 격려했다. 조급해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으면 언젠가는 이룰 수 있단다. 김득신은 남과 똑같은 방법으로 공부해서는 절대로 남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남이 책을 한 번 읽으면 자신은 10번을 읽고 남이 10번을 읽으면 자신은 100번을 읽었다. 그는 자신의 서재 이름을 억만제로 지었다. 백이전을 1억 1만 1천 번 읽은 것을 기념한 것이다. 1억은 지금의 10만이란 뜻이니 자그마치 한 권의 책을 11만 1천 번 읽은 것이다. 독숙이란 글에는 김득신이 평생 1만 번 이상 읽은 글이 무려 36편이나 실려 있다. 김득신은 남들이 수차례 읽을 때 수백 수천 번을 반복해서 읽고 또 읽었다. 그리하여 59세가 되어서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고 가선 대부까지 올랐다. 상당히 늦은 나이에 목표에 도달한 것이다. 늙음하게는 억만제 서재에서 책을 수천 수만 번 읽으며 살다가 생을 마쳤다. 다산 정약용은 문자가 만들어진 이래 종횡으로 수천 년과 3만 리를 다 뒤져도 대단한 독서가는 김득신이 으뜸이다 라고 평했다. 김득신은 평소 배우는 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권면했다. 재능이 남만 못하다고 스스로 한계를 긋지 말라. 나처럼 머리 나쁜 사람도 없겠지만 끝내 이룸이 있었다. 힘써 노력하는 데 달려있을 뿐이다. 지금까지 오래 흐르면 반드시 바다에 이른다. 낭독해드렸습니다. 오늘 하루치 생각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